생리통이 왜 생기는 걸까요? 네, 생리할 때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이 생기게 돼요. 그 물질이 자궁의 혈관을 수축시키고 자궁의 근육을 수축시키면서 통증이 유발하게 되는데 가임 여성의 한 90% 정도까지는 다 생리통을 경험한다고 알려져 있죠. 그러면 생리통을 줄일 수 있는 방법 혹시 있을까요? 운동을 하거나 메디테이션, 명상을 하면 좋다고 교과서에는 나와 있는데 가서적이야. 예, 그런 게 어딨어. 대학교도 명상을.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마그네슘이나 비타민 B군 같은 것들이 생리통 완화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있기 때문에 꾸준히 챙겨서 드시는 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자친구분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진통제를 드시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약국 가서 뭘 달라고 하면 흔히 약국에서 파는 비스테로이드성 진통 소염제를 사서 드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제품별로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고 맞아요. 그렇잖아요. 난 이거 효과 없더라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만약에 이부프로펜 계열을 드셨는데 잘 안 맞는다 하면 나프록센 계열로 또 바꿔보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약국에서 약을 사실 때는 상품명을 보는 게 아니라 성분명을 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타이밍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언제 먹는 게 가장 좋은지. 많은 분들이 생리통이 있을 때 진통제를 잘못 복용하고 계세요. 진통제는 생리 시작 하루에서 이틀 정도 전부터 복용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생리가 규칙적이지 않고 불규칙하다라고 하면은 생리통이 조금씩 있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거나 아니면 출혈이 조금 비쳤다라고 할 때 그때부터 복용을 해서 6시간마다 아니면 8시간마다 약마다 다른데 그 복용 시간 맞춰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야, 근데 저는 이거 지금 깜짝 놀란 게 웬만하면 저는 좀 참으려고 해요. 왜냐면 네. 혹시 내성이 생길까 봐 그런 그렇지. 생각을 맞아요. 했었거든요. 이게 내성 생기고 그러는 건 아닌가요, 선생님?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뭐 탄 거 먹으면 위암 걸린다고 하지만 그것도 뭐 트럭으로 갖다 먹어야 1톤 먹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사실 그렇게 먹는 사람 없는 것처럼 진통 소염제 한 달에 3일에서 4일 정도 그렇게 먹는다고 해서 내성이 생기진 않거든요. 그래서 참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진통제를 미리 드셨으면 좋겠어요. 네. 최근 10대와 20대 사이에서 돌연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과도한 카페인 섭취가 원인으로 지목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경각심이 요구됩니다. 영국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에 거주하던 케이티 도넬은 2021년 8월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던 중 갑작스럽게 쓰러져 혼수 상태에 빠졌고 10일 뒤 사망했습니다. 평소 건강했던 그는 운동 전 보충제를 복용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해당 보충제에는 에너지 드링크와 비슷한 양의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유족들은 카페인 과다 섭취가 신장마비를 유발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에너지 음료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지난해에도 발생했습니다. 미국 오클라호마주의 한 10대 소년이 체육관에서 운동 중 돌연사했으며 그는 운동 전 보충제와 에너지 음료를 함께 섭취하는 습관이 있었다고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10대에서 20대의 돌연사가 증가하는 원인 중 하나로 카페인 과다 섭취를 꼽고 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은 성인의 하루 카페인 섭취 권장량을 400mg 이하로 설정하고 있지만 많은 청소년과 젊은 성인들이 이를 초과하는 양을 섭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카페인은 심박수를 증가시키고 고혈압, 불안, 수면장애를 유발하며 심할 경우 신장 부정맥이나 신장마비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젊은 층에서 돌연사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에너지 음료와 보충제 섭취를 조절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무분별한 카페인 소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궁금이도 한번 마셔보렴. 야, 마셔. 기분 좋게 놀자고. 정말 저렇게 기분이 좋나? 술, 무슨 맛인지 마시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지? 하지 말라고 할수록 궁금한 마음 알아. 하지만 청소년들의 음주를 금지시키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 지금부터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할까? 어른들이 술에 취하면 혀가 꼬여서 웅얼거리며 말을 하는 걸 들어본 적 있지? 그건 다 알코올이 뇌 기능을 떨어뜨려서 그런 거야.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뇌세포를 파괴해 판단력과 학습 능력을 떨어뜨리지. 한참 공부해야 하는 시기인 우리들에게는 치명적이겠지?
술은 성기능에도 문제를 일으켜. 알코올 때문에 호르몬이 불균형해지거든. 호르몬이 불균형해지면 남성의 경우에는 발기능력이 저하되고 구안이 위축돼. 여성의 경우에는 생리통이 심해지거나 생리불순이 일어나고 조기폐경이 올 수 있어. 이런 문제가 점점 더 커지면 불임이 되기도 해. 술은 피부에도 악영향을 끼쳐. 알코올이 수분과 함께 몸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거든. 체중에도 영향을 끼치는 거 알고 있니? 술을 마시다 보면 안주를 함께 먹게 되잖아? 그러면 술의 칼로리가 먼저 소비되고 안주는 체내의 잉여 열량으로 축적되어 버려. 한마디로 살이 찐다는 거지. 게다가 술 자체의 칼로리도 만만치 않아. 소주 한 병 칼로리와 비슷한 음식들을 보여줄게. 그렇다면 안주를 안 먹으면 되지 않냐고? 그건 그것대로 문제가 생겨. 술은 열량만 있고 다른 영양소는 없기 때문에 영양결핍이 생기거든. 술은 마시는 사람 자신만 해치는 게 아니야.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기도 해. 가족들 중에 술버릇이 나쁜 사람이 있다면 가정불화가 일어날 수도 있어. 그게 우리가 되지 않을 거란 보장은 없지. 거리에서 술을 마신 사람을 마주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 무섭다고 생각되지 않아?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니까 말이야. 술이 인지 능력을 떨어뜨리고 감정 제어를 방해하니 안전핀 빠진 수류탄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 일이지. 이렇게 술로 인지 능력이 떨어진 사람이 운전대를 잡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사고를 낼 확률이 높겠지? 실제로도 우리나라에서는 평균 4만 9천여 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있고 이로 인해 매년 5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어. 눈먼 자동차로 인해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당한 셈이지. 술을 계속 마시다 보면 내성이 생겨 취하질 않게 돼. 하지만 술이 없으면 견딜 수 없으니 더 많은 술을 찾게 되는 거지. 알코올 중독의 무서운 점은 음주로 인한 문제를 알더라도 계속해서 술을 찾는다는 거야. 그러다 갑자기 술을 끊게 되면 식은땀이 나거나 손떨림이 오고 구토하게 되거나 불안, 불면, 우울처럼 정서적 문제가 오기도 해. 이런 금단 증세 때문에 술을 끊을 수 없는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되는 거지. 이런 음주 폐해들을 보다 보니 다들 궁금하지 않아? 실제로 어느 정도 술을 마셔야 위험한지 말이야. 그래서 저위험 음주량 정보를 준비해봤어. 건강한 성인 남성의 경우에는 하루에 4잔 이하로, 성인 여성과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에는 하루 2잔 이하로, 이것도 일주일에 2회 이하라는 조건을 붙여서야. 건강한 성인도 2 이상의 음주는 위험해. 아직 자라나고 있는 우리들의 경우에는 훨씬 더 해롭다는 걸 알 수 있는 사실이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의 술 구매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어. 하지만 법의 허점을 이용해 술을 구매하려는 나쁜 생각을 품은 친구들도 있어. 요즘은 배달앱 덕분에 뚫기가 쉬워졌다니까.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술을 산 청소년은 처벌을 안 받고 술을 판 어른들만 처벌을 받거든. 그 때문에 억울하게 벌금을 내고 영업정지를 당하는 점주들도 꽤 있는 편이지. 학생인지 몰랐는데. 실제로 영국과 호주에서는 술을 사려고 하거나 구입하다 적발된 경우 점주가 아닌 청소년을 직접 처벌하고 있다고 해. 사실 술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는 건 마케팅 탓도 있어. SNS나 유튜브에 노출되는 광고는 의도적으로 술을 긍정적인 이미지로 그려내고 있거든. 특히 젊은 층을 공략해서 말이야. 그러니 이런 수법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 지금부턴 어떻게 해야 주변에 유혹을 뿌리치고 금주를 실천할 수 있을지 알려줄게. 기억해야 할 건 3가지야. 우선 유혹에 넘어갈 것 같은 우리 자신을 스스로 통제해야 할 필요가 있어. 스스로에 대한 규칙과 처벌을 명확하게 세워두고 음주를 권하는 주위 환경을 차단한다면 술을 멀리할 수 있겠지? 술을 권하는 건 친구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친척 어른들이 권하는 경우가 있을 거야. 이렇게 주변에서 권하다 보면 흔들리는 게 당연해. 하지만 우리 자신을 믿을 필요가 있어. 술을 권하는 주변이 틀렸고 금주를 실천하는 우리가 옳다고.
마지막으로 우리 건강을 생각하는 거야. 지금 당장은 건강을 잃는다는 자각이 없을 수도 있어. 하지만 잠깐의 호기심으로 술을 마신다면 후회하고 있을 미래의 내가 있을 거야. 건강은 재산이라는 말도 있잖아? 소중한 재산을 잃지 말자고. 막상 금주를 실천하려고 하니 혼자 금주를 실천해 나가기 어려운 친구들도 있을 거야. 그런 친구들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을 소개해 줄게. 술이 이렇게 위험할 줄은 몰랐어. 앞으로는 마시지 않을 거야. 나도 20살이 되기 전까진 쳐다도 안 볼 거야. 우리 미래를 위해서 말이야. 난 지옥에서 온 루시퍼. 안녕하세요. 경찰 인재 개발원 서민수 경감입니다. 오늘 토크는 내가 주도하지. 자, 맞춰봐. 약은 약인데 몸에 해로운 약은? 에이, 그건 너무 쉬운데요? 정답은 마약 아닌가요? 치, 역시 눈치가 빨라. 최근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약물 오남용과 마약 사건이 늘면서 저희도 엄청 열심히 대응하고 있거든요. 마약. 학생들이 잘 알까? 마약의 정의도 모를걸? 어려운 건 맞아요. 마약류 약물의 정의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마약류 약물이란 우리 몸에서 기본적인 감각을 조절해주는 중추신경계라는 게 있어요. 이 중추신경계에 큰 영향을 주는 약물이에요. 잘못 사용하거나 과다하게 사용하면 남용할 경우에는 특히 우리 몸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약물이거든요. 마약? 마약류? 뭐가 다른데? 많이 달라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마약류 약물은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그 다음에 대마로 구분돼요. 마약에는 헤로인, 코카인, 펜타닐 등이 있고 향정신성 의약품에는 펜토민, 포르포폴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대마에는 대마초나 대마로 만든 오일 등이 있거든요. 일단 들어보니까 말이 좀 어렵죠? 하지만 꼭 기억해야 돼요. 마약은 중독성이 훨씬 강하고 위험해서 치료에 잘 이용되지 않아요. 이용되더라도 무척 제한적이죠. 그에 비해 향정신성 의약품은 병원에서 치료 목적으로 안전하게 처방받아 복용하는 약물이에요. 마약에 비해서 중독성이 낮죠. 그래서 구분해서 관리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마약은 절대 얼씬거려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향정신성 의약품은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약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약물을 조심하려면 앞으로 복용법을 정확하고 잘 지켜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봤자 어른들 얘기겠지.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마약으로 처벌받은 사람들 중에 10대 청소년 비율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어요. 거기에다 해마다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10대 청소년 사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마약류 약물은 각성제 같은 필로폰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나비약으로 불리는 향정신성 식용 억제제 펜토민, 그리고 ADHD 치료제 같은 메틸페니데이트도 최근에 큰 문제가 되고 있어서 걱정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약을 복용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그 약을 잘 복용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를 먹어야 되는데 마음이 급하거나 또는 빨리 낫고 싶어서 여러 개의 약을 갖다가 복용을 한다면 이것 또한 약물 오남용으로 마약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꼭 조심해야 돼요. 호기심에 한 번은 괜찮잖아. 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전체 마약으로 검거된 사람들 중에 4분의 1 이상이 호기심의 마약류 약물을 경험했다고 말해요. 하지만 호기심의 결과는 너무 치명적이에요. 마약류 약물에 중독되면 마약만 찾게 되는 의존성,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통제장애, 그리고 반응을 나타내야 되는데 반응을 나타내지 못하는 내성, 이상행동을 보이는 금단증상, 그리고 우리 몸에 신경조직망에 손상을 주면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고 기억력이 감퇴되고 집중력과 판단력 장애, 그리고 뇌, 간, 심장 같은 신체 각 기관이 손상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기억할 건 마약은 절대 단 한 번이라도 경험해선 안 된다는 거예요.
마약 범죄도 핫하지. 많이 핫하죠. 최근 청소년들이 자주 다니는 학원가에서 마약이든 음료를 나눠줬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건 마약이 우리 청소년들 일상에 파고들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나도 모르게 마약을 경험하면 마약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마수가 뻗치면 벗어날 수 있겠어? 그래서 마약 범죄 예방 수칙을 꼭 알아야 해요. 모르는 사람이 주는 음료나 음식을 먹지 않는다. 마개가 열린 음료 등은 한 번 더 의심한다. 약 처방 없이 인터넷으로 약물을 구입하지 않는다. 처방 목적의 약이라도 복용법을 잘 지켜 남용하지 않는다. 우리 어렸을 때부터 올바른 약 복용법에 대해서 이미 배웠었잖아요. 피한다고 끝이겠어? 신고는 어떻게 할 건데? 그렇죠. 예방수칙만큼 신고 또한 너무 중요해요. 마약 관련 범죄를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망설이지 말고 112에 꼭 신고해 주세요. 혹시라도 모르고 복용한 경우에는 내가 처벌받지 않을까 걱정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럴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아요. 또 한국마약대치운동본부라는 게 있어요. 한국마약대치운동본부를 통해서 마약류 약물 중독에 대한 치료와 재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빨리 중독 치료를 받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알았어. 다음에 다시 보자고. 마약 시작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예방입니다. 그들은 왜 마약에 중독된 것일까? 마약을 접하는 순간 가장 먼저 반응하는 곳은 바로 뇌. 마약 중독의 비밀은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에 있습니다. 우리 뇌에는 보상회로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도파민이 증가하면은 기분을 좋게 느껴요. 일을 했을 때 성취감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지 않습니까? 가슴이 뿌듯한 것도 그 당시 보상회로의 도파민이 증가를 해야만 그런 보람을 느끼게 되는 거죠. 마약은 이 도파민을 강제로 자극시켜 과도한 쾌감을 이끌어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도파민 수치가 50이라면 마약을 했을 때의 수치는 최대 900, 무려 18배나 높습니다. 근데 그것만 배출시키는 게 아니라 마약류는 이 만드는 공장을 파괴시켜요. 마약 중독자의 뇌를 보면 도파민을 받아들이는 세포의 활성 기능이 정상인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약에 중독된 뇌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한 화가가 마약 투약 후 그린 그림을 보면 보다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정상적인 모습에서 멀어지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도파민은 점점점 파괴가 돼요. 그럼 500개 썼으면 500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파괴가 되니까 다음에 하면 400개밖에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분이 조금 떨어지죠. 그러니까 양을 좀 늘리게 돼요. 그걸 우리가 내성이라고 합니다. 나중에는 약을 해도 나올 도파민이 없어서 재미가 없어져요. 그런데 왜 하느냐? 강력하게 500개, 600개 나왔던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잖아요. 마약의 강렬한 자극은 뇌 속 기억 장치인 해마의 가장 깊은 곳에 저장됩니다. 근데 그 기억이란 것은 평생 가요. 안 없어진다. 약의 맛을 한번 느꼈다. 그러면 이미 초기 중독이에요. 내 마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몸이. 보는 순간 집에는 지역, 선거 그런 거 생각 없어요. 그냥 또 하게 되고 보면은. 목적은 그냥 마약이에요, 그냥. 끊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된대요. 죽기 전까지 참는. 근데 지금도 이런 영화나 이런 뭐 핫하게 막 놓고 그런 거 보면은 훅 올라와요. 진짜. 그때 자살을 시도했는데 3일 만에 그 의사가 저를 살렸어요. 눈 뜨자마자 의사의 멱살 잡고 왜 날 살려냈냐. 그 핑계로 다시 마약하러 갔어요.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자고. 이게 병이더라고요, 병. 이 뇌가 어마어마하게 망가져 있는 거죠. 마약은 뇌뿐만 아니라 신체 또한 망가뜨립니다. 마약을 많이 하니까 병이 8가지 병명이 왔어요. 절에, 영양실조, 간, 임파선, 이빨 빠지고, 당뇨 오고, 혈압 오고. 특히 필로폰 중독자들에게 많이 나타난다는 메스버그.
근데 필로폰은 각성제긴 하지만 많이 한 사람들은 환각 효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막 벌레 같은 게 나타나서 막 피 빨아먹는 것처럼 막 보이니까 그걸 잡아 뜯으려고 막 살을 파고 막 이래서 그걸 쓰려고 막 칼로다가 막 피가 나도 뭐 혼자서 막 그런 행동을 하는 양상들이 나타나는 게 많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세브란스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일하고 있는 이덕종이라고 합니다. 우리 뇌에는 이제 보상회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성취를 하거나 어떤 만족을 얻거나 이랬을 때 이 보상회로가 자극이 되어서 여기서 이제 도파민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이제 분비가 되게 됩니다. 마약성 물질들을 사용을 했을 때도 이 보상회로가 자극을 받게 되는데 보통 이제 건강한 성취라든지 어떤 만족에서 도파민이 분비되는 거랑 양상이 조금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떤 정상적인 어떤 조절 기능 같은 거를 스킵을 하고 보상회로만 자극이 돼서 도파민이 분비가 되게 되고 또 도파민이 굉장히 또 짧은 시간 동안 격렬하게 분비가 되는 식으로 이렇게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보상회로가 자극이 되게 되면 이 마약성 물질에만 계속해서 반응하는 식으로 이렇게 변형이 자꾸 일어나게 되는데 이렇게 변형이 된 상태를 이제 중독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코카인이나 암페타민 같은 흥분제도 있고 또 헤로핀, 모르핀 같은 아편류, 그리고 LSD나 엑스터시 같은 환각제, 그리고 대마 같은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마약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이제 마약 청정국이라고 해서 마약에 비교적 안전한 나라로 알려졌었는데 이제 유엔에서는 인구 10만 명당 20명 이하로 이제 마약 사범이 있는 경우를 이제 마약 청정국으로 분류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2016년에 그 수치가 넘었기 때문에 마약 청정국의 지위는 이미 잃은 상태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마약 사범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8,000명이 넘는 마약 사범이 있었고 그래서 역대 최대의 규모로 마약 사범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거는 이제 적발이 된 사례를 얘기를 하는 거고 실제 마약을 하는 어떤 실제적인 마약 사범들은 한 10배에서 20배 정도 될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이제 나온 통계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충격을 줬던 거는 한 2.6% 정도에 해당하는 한 480명 정도의 사람들이 이제 19세 이하의 어떤 청소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정도 전에는 청소년 수가 한 5, 60명 정도였는데 불과 이제 10년 사이에 이제 8배 정도 증가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런 마약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고 SNS 같은 것을 통해서 이제 구하기도 상대적으로 많이 쉬워졌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마약을 구하고 접하는 그런 허들 자체가 좀 낮아진 상태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청소년기부터 초기 청년기까지 사실은 이 뇌가 계속해서 성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소년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자극을 추구하고 하는 변형계는 이미 성숙이 많이 돼 있는데 상대적으로 조절력과 관련돼 있는 뇌의 영역들은 성숙이 아직은 다 되지 않은 상태라서 그 사이에 불균형이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연령대보다도 위험을 추구하는 성향이 더 강한 연령대가 되겠습니다. 게다가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회적인 자극이라든지 어떤 또래 집단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실제로 연구들을 보면은 어떤 사회적인 자극이 주어졌을 때 위험을 추구하는 성향이 더 청소년기에 더 강하게 나타난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는 인생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어떤 자극을 추구할 수 있는 어떤 위험이 제일 높은 시기이고 그러다 보니까 마약과 같은 어떤 중독에 있어서 가장 취약한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마약은 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약은 내성이 아주 강력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일종의 관문 역할을 하는 좀 약한 형태의 마약을 만약에 접촉했다고 하더라도 점차 더 강력한 마약을 추구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마약을 사용하는 형태도 더 빨리 뇌랑 신체에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점점 더 이제 마약을 사용하는 형태가 더 위험한 형태로 바뀌게 되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을 더 많이 더 자주 사용하게 되는 식으로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금단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그것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환각이라든지 어떤 효과 때문에 사용을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이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느끼는 금단의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용하게 되는 식으로 점차 사용 형태가 바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내성과 함께 이 금단 때문에도 사람들이 마약을 끊지 못하고 계속해서 사용하게 되는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특히 마약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중독성 물질보다 당연히 더 중독성이 강한 물질이기 때문에 내성과 금단도 더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확률이 훨씬 더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마약을 사용했을 때 청소년기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뇌 성숙이 저하가 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제 청소년기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뇌가 성숙이 되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이제 뇌 신경세포와 신경세포 사이에 연결을 우리가 시냅스라고 합니다. 이 시냅스 같은 경우에는 2살에서 3살 정도 됐을 때 가장 많이 형성을 하게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성숙 과정을 거치면서 점차 이제 사용하는 회로는 점차 이제 강화가 되고 사용하지 않으면은 정리가 되는 식으로 이렇게 시냅스가 일종의 가지치기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성숙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사용하게 되는 부분은 점차 강화가 되고 사용하지 않는 부분은 점차 쇠퇴하는 식으로 이렇게 뇌의 성숙 과정이 청소년기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뇌는 계속해서 학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어떤 경험을 하는지 또 어떠한 신경회로를 많이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뇌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를 결정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중요한 시기가 되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 시기에 만약에 마약을 사용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뇌 성숙에 있어서 커다란 저하가 일어나게 되고, 이건 이제 돌이킬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평생 동안 일종의 취약성으로서 작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마약은 내성과 금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시작하면 절대로 벗어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청소년 시기에는 마약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 시기에 일어나는 뇌의 중요한 성숙 그 자체가 가로막아져서 결국에는 뇌에 커다란 장애가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무서운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약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자신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또 자신의 삶을 끌고 가는 것이 그 자기 자신이 아니라 마약이 자기의 삶을 계속해서 끌고 가는 식으로 이렇게 무서운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고, 청소년기에는 더욱더 마약과 같은 중독성 물질 사용에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